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재 목동 미래탐구에서 수리누수를 가르치고 있는 박경래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박수를 좀 쳐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할 거는 우리 중상위권 자연계 논술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수리누술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연고, 서성한 중, 그다음에 건동원까지 이렇게 중경희씨 건동원까지 할 건데 우선 앞서가지고 지금 혹시 제 거 브로셔가 있을 거예요. 보라색. 네, 그 안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 이제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상위권을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의학 계열, 그다음에 뭐 중위권까지 생각을 하고 약술령도 좀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제 요약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거요, 사고력 트레이너라고 해요. 좀 몸 보면 아시겠지만 좀 트레이너처럼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많이 오해도 합니다. 밖에 나가면 막 오해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렇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되게 좋아해요. 저를.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리논술을 왜 해야 되는지 좀 언급을 하고 갈게요. 혹시 이거 숫자 보면 다들 감이 오시지 않나요? 이게 2024학년도, 25학년도 해가지고 합격자, 그러니까 논술 합격자들의 수능 성적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처참합니다. 그렇죠? 7등급도 있고요, 8등급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제 조교입니다. 네, 73584. 근데 이 학생들이 어디를 가냐면 요 정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밑에 보면 알겠죠? 아까 그 친구 한양대 원자력공학을 갔어요. 좀 이 극단적이긴 해요. 사실 좀 극단적이긴 한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공통점이 있어요. 수학이 2등급 또는 3등급이에요. 진짜 좀 안 좋으면 4등급도 나올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2등급, 3등급을 유지하는 그 정도 수학 실력이면 충분히 내가 좀 더 정시로는 못 가는 학교들을 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논술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한 등급 더 위의 학교를 갈 수 있다. 그다음에 이거는 좀 또 보면 아시겠지만 내신 성적이에요. 등급. 이 정도가 어디를 붙였냐면 다 연대를 붙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그래,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다 쳐. 근데 여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하나만 잘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상위권 학교를 쓸 수 있다.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너무 높은 건 안 되고 자기 실력보다 좀 더 위인 걸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수를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제가 설명을 하면 딱 여기까지만 하는데 하나 더 올해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마지막 기회예요. 맞죠? 28학년부터 입시가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고 좀 이따 어차피 또 들으실 거예요. 뒤쪽에 보면. 그렇죠? N수생도 많이 생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8학년 대 정시도 교과 반영을 좀 하겠다. 그 서울대 같은 경우는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이미 해놨고. 그다음에 28학년도에는 우리가 황통 그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필수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재수생이 이점이 없어요. 올해 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 점에 이미 1학년들은 고교 학점제 학생부 준비가 된 상태인데 이미 수련수를 좀 고려하고 있다고 하면은 내신이 좀 안 좋을 테니까 사실상 재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너무나 불리해요. 올해를 끝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보류, 수학 수련수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알겠죠? 합격 수기입니다. 올해는 지금 이제 금요일에 발표가 나고 이제 추합 돌고 있는데 아직 조사를 제가 다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합격 수기가 작년 기준으로 2025학년도 있는데 정시가 망했을 때 수련도를 통해 가지고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합격 수기입니다. 그래서 주요 변경사항을 좀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세대는 2027학년도 모집 인원이 조정이 됐어요. 이거는 작년에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7학년도 인원을 끌어다 썼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연세대를 만약 쓴다고 하면은 경쟁률이 조금 더 박터지까지는 좀 그렇고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응용통계학과가 신설이 됐어요. 신설이라기보다는 원래 응용통계학과 연세대는 문과 쪽 계열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연계열을 뽑겠다는 겁니다. 통합계열이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실제 논술 시험은 자연계 시험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치의학과 논술정이 폐지가 됐어요. 그 말은즉슨 이제 논술로 여기가 의학과가 없어졌다고 거 그러면 약대 쪽이 좀 이제 박터질 거라는 거예요. 연세대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큰 이슈가 이거예요. 과학 논술을 실시하는 거예요. 원래 이전에는 광수를 하다가 중간에 광수를 폐지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전 과학 논술은 우리 물원물투, 화학노화투 이랬었는데 지금은 1학년 때부터는 통합과학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해볼 만합니다. 연세대를 쓴다고 했을 때. 좀 이게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세대는.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는 의회랑 자연계랑 좀 수능 체제가 변화가 생겼는데 의회 같은 경우는 3합 4였는데 4합 5까지 올라왔어요. 정말 가장 빡센 겁니다. 원래 의회과 수능 체제가 가장 빡센 학교가 중앙대였어요.
근데 중앙대는 영어 성적이 2등급이더라도 1등급을 쳐주기 때문에 똑같은 사하보라도 그래도 등급의 여유가 있었는데 성균관대는 이제 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탐구가 평이에요. 2평. 그럼 결국에는 모든 과목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하보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자연계는 좀 변화가 큰데 자연계를 쓰는 친구들이 성균관대 쓴다고 했을 때 좀 편했던 게 탐구를 2개 다 최저에 넣을 수가 있었어요. 유일했습니다. 보통은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 탐구 하나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탐구 2개 다 잘한다 라고 하면은 국수형을 부담 없이 하나만 선택해 가지고 최저를 맞출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탐구 2개를 평균 내거나 혹은 과탐 하나랑 비교해 가지고 상위 등급으로 최저를 맞추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 너 과탐을 보면은 좀 그래도 메리트를 좀 주겠다는 겁니다. 굳이 탐구 2개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렇게 지금 좀 이따 보면 그냥 잠깐 언급해 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면 1페이지에 보시면 수능 최저 변화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조금씩 보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작년부터 사탐 과탐을 이제 같이 재작년부터 이제 하긴 했는데 작년부터 하긴 했는데 원래 자연계열도 사탐도 인정해주고 했는데 그럼 너무 사탐에 몰리다 보니까 과탐을 좀 메리트를 주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성균관대가 이렇게 메리트 주고 또 어디냐면 어디지? 동국대도 살짝 메리트를 줬어요. 과탐을 선택하면 좀 이득을 줄 수 있게 그렇게 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나중에 언급을 하겠지만 너 과탐 잘해?라고 하면 좀 우리 아이가 과탐을 좀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굳이 사탐 돌릴 필요 없이 수능 그 논술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과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좀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균관대 변경사항은 아니고 이건 좀 다른 학교들이랑 좀 달라가지고 언급을 하는데 언어형 수리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논술은 인문 논술을 보거나 아니면 자연계 논술을 보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되는데 성균관대는 뭐 우리 계속 통합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과학 이 자연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인문 논술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뽑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거는 내가 논술 자연계 수리 논술이 좀 막 부담이 너무 돼. 근데 다 좀 글도 잘 읽고 그다음에 국어 좀 잘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글도 좀 쓸 줄 알아라고 하면은 이쪽을 좀 노려볼 만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앙대입니다. 내년에 2027학년도에 가장 이슈가 된 게 사실 중앙대라고 보면 돼요. 자연계열에서는 원래 논술은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각 학교별로 딱 하나만 쓸 수 있는데 이번에 중앙대가 일반형하고 창의형으로 분리를 했는데 논술을 2개를 쓸 수가 있어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창의형은 N수생이 쓸 수가 없어요. 졸업 예정자만 가능합니다. 졸업자는 절대로 쓸 수 없고 검정고시도 안 되고요. 외국고교 졸업 예정자도 안 됩니다. 졸업 예정자 다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현역만 가지고 뽑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까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거 쓸 거예요. 아마 다들 이건 좀 이제 남들도 다 쓰니까 우리도 써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좀 힘든 게 뭐냐면 약대랑 의대가 붙어 있어요. 이게 너 수능 최저 없이 약대 의대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말인데 이건 진짜 수학 잘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잠깐 언급을 하긴 했어요. 중앙대가 설명회에서 뭘 언급했냐면 문제 문항수를 좀 변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복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시험을 같은 날에 볼 수가 없어요. 사실상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날을 보게 되고 다른 날을 보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게 수능 최저 없이 뽑고 약대랑 의대까지 섞여 있으니까 아마 난이도가 많이 높을 것 같아요. 우선 예상이고 이거는 모집 요강을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변경이 생겼으니까 모의 논술까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게 좀 많이 지원이 될 예정이고 어느 누구도 다 기회가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실 이게 가장 큰 변형이고 나머지는 이제 이를 바탕으로 내신, 수능 최저, 그다음에 시험 범위를 좀 체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반영을 보시면 알겠지만 없거나 많아봐야 20%예요. 네. 대부분 학교들이 지금 없죠. 우리 중상위권 학교에서는 홍대 뭐 10%, 중앙대, 서울시대, 동국대 20%인데 비교과 10%를 가져가고 비교과는 뭐 출결이랑 봉사활동 점수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사실상 내신 의미가 없어요. 원래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 PPT 자료에 내신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걸 보여주게 하는데 사실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게 내신이 6등급 이하면 좀 힘들긴 해요. 왜냐하면 5등까지가 그 점수가 차등적으로 감소가 되긴 하지만 그게 유의미하잖아요. 6, 7, 8, 9등이 좀 많이 유의미해요. 거기 엄청 많이 감소가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논술을 안 쓸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쯤 되면 이제 좀 이제 내신 반영 비율이 적은 학교로 위주로 가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보통 3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거 신경 쓰니 그냥 열심히 논술 공부하는 게 이득이에요. 네. 그래서 핵심은 내신 반영 의미 없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최저는 세 개제로 분류를 할까요? 수능 최저 없고 4합이냐 아니면 3합이냐 아니면 2합이냐로 나눌 거예요. 우선은 이 세 개 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중앙대가 이제 원래라고 하면 연대대 시립대만 있었는데 중앙대 창의에 생겼으니까 수능 최저 없는 학교 세 개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고려대 4합8. 이거는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연계열 중에서 평균 2등급을 맞춰야 된다. 네 과목을 좀 많이 힘듭니다. 찍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합 4에서 7까지 보면은 서성 한중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성균관대, 건국대 수의학과까지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성균관대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탐구 2평 혹은 과탐하고 비교해서 상위 등급을 하겠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좀 언급을 했잖아요. 언어형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런데 언어형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최저 맞출 때 수학을 넣어야 돼요. 야, 너네가 인문여수 보긴 하는데 그래도 수학을 좀 어느 정도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모든 그 학과들이 똑같아요. 영어 1, 2등급은 1등급으로 간주를 해줘요. 사실상 이건 3합 6이 아니라 3합 7이나 다름없어요. 영어가 2등급이라고 하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가 2합인 애들이에요. 경희대, 건동홍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보통 동국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냉정하게 말해서 수학 등급이 좀 잘 나오진 않아요. 대신 과학을 해주면 그래도 수학을 안 넣어도 되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항상 둘 중에 하나 포함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경희대가 좀 이하고지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과 2평을 해야 되니까 탐구를 2개 다 넣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탐구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평균을 내야 되는 거니까 좀 힘들고 여기는 경희대는 그러면 국수형 중에서 이제 결판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중상위권에서는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딱 내 등급을 통해 가지고 지원 전략이 이미 짜져 있습니다. 4합8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상위권 연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고 3합 6을 맞출 수 있냐고 하면은 그래 서성한 중을 생각해야 되는 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내려와 가지고 경희대, 건동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거기까지도 안 된다라고 이제 그 이상은 이제 뭐 시험 범위로 넘어야 되는 건데 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이렇게 돼요. 딱 눈에 보이죠? 그쵸? 예. 미적 기하 확통 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논술로 우리 아이가 중상위권 홍대 이상, 건동 이상을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미적 기하 확통을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하 확통 특히. 그렇죠? 그다음에 성균관대는 수원 수특이긴 한데 어려워요. 우리가 수능에서 생각하는 수원 수특 그 정도는 아니고 그것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준비를 빡세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논술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는 좀 잠깐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논술을 활용을 해야 되냐? 자 봅시다. 제 생각엔 과학 탐구가 그리고 과탐이 좀 어느 정도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우리 아이가 과학 탐구가 과탐이 좀 그래도 할 만하다. 굳이 고민이 막 되긴 하는데 과탐은 그래도 좀 잘한다라고 하면은 이 세 학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학 논술이 나왔어요. 그렇죠? 하기로 했죠. 이게 상위권 정시생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준비할 이유가 없어요. 보통 한 명 보통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논술 하나 정도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이제 안 그래도 정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광수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사탐론도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사탐론까지 해나가고 내가 등급 막 나오고 있는데 과학논술 또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은 굳이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그냥 정시에 매달리자 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과학논술이 생겼으니까 연구학 학생들이 유리하지 않냐? 당연히 유리합니다. 예, 유리해요. 근데 또 엄청 유리하지 않는 게 제가 과학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과학고들은 보통 자기 전공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물리냐 화학이냐 이걸 하나 정해야 돼요. 보통 거기에 집중적으로 매달려서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물리만 하다 보면은 다른 거 거의 등한시해요. 어느 정도 기본 실력 있긴 하지만 실제로 논술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지구과학까지도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유리하긴 하지만 그렇게 엄청 크리티컬하지 않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연구하고 애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보시면 알겠지만 얘들은 다 나가요 다시. 왜냐하면 설카포로 다 빠집니다. 보통 연구하고 친구들은 연세대 수리 논술을 이제 보험으로 두고 가는 거라서 연세대가 논술 전형이 그거 추합이 진짜 많이 돌아요. 근데 다 연구하고 이제 나가는 자리라서 사실 이 친구들은 거의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과탐을 좀 내가 할 줄 안다고 하면 그걸 바탕으로 과학수까지 좀 살짝 준비해서 어차피 통합과학이니까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탐구 두 과목 평균보다는 과탐 하나로 신경 쓰기 낫잖아요. 두 과목 평균 썼다가 이제 두 개 다 신경 쓰기 너무 쉽지 않잖아요. 안 그래도 공부량이 많은데. 그래서 과탐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성균관대. 동국대는 아까 말했다시피 수학 또는 과탐 둘 중에 하나 등급을 꼭 넣어야 되는데 과탐을 잘하면 과탐 넣어가지고 여유롭게 좀 등급을 맞출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수학이 자신 있어. 근데 애매한 수능 체제예요. 그쵸? 맞추기 힘들어. 3합6. 3합6을 맞춰야 이제 위에 중앙대 이상을 가긴 하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연세대, 서울시대, 중앙대 최저는 대학을 적극 공략을 해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자신이 없어 수학이. 근데 수능 체제를 확실히 맞출 수 있어. 예를 들면 수능 등급은 맞출 수 있긴 한데 그런 친구 있어요. 수능 등급을 맞출 수 있는데 막상 논술 문제를 풀면 잘 안 풀리는 친구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고 또 우리가 기하랑 확통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나 기하 확통 관심이 자신이 없어. 그러면 건대 KU 자유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인문논술하고 같이 시험 보는 겁니다. 수학, 수원수투 플러스 인문논술까지 합쳐가지고 시험 보는 학교 그런 게 있고 아니면 성경한 언어용을 통해 가지고 인문논술 준비해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고 사실 다양한 전략은 많습니다. 이건 지금 막 언급하기에는 좀 이제 너무 이르고 이제 나중에 이제 원서 쓸 때 그때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 내신이 안 좋은데 괜찮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3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신경 안 쓰고 논술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6등급, 6, 7, 8, 9등이면 그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제 좀 이제 전략적으로 생각을 원서를 써야 되는 거고요. 경쟁률이 높은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작년 혹시 고대 경쟁률 보신 분 있으실까요? 수리논술? 논술? 64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로 가면 9대 1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너무 높은데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확 따져본다고 하면 한 13대 1에서 15대 1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정도면 학종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이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경쟁률이라는 게 실질을 따져본다고 하면은 우리 최저도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출결도 그 실제 시험 보는 오는 친구들이 있냐 없냐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준비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런 것도 고려해 보면 사실 크게 높은 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거는 어머니들보다 사실 어머니들도 하긴 하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전에 연세대가 그 통계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합격자 커트라인을 좀 발표했는데 30 몇 점이 커트라인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네.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만약에 합격자 평균이 높다고 하면 그만큼 시험이 같이 쉬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 보니까 100점을 굳이 안 맞아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문을 닫고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N수생 실력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정시에서는 맞는 말인데 논술에서는 쓸모가 없는 말이에요. 정시 N수생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 그지 안 쓰셔도 돼요. 수리논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할 게 많잖아요. 이제부터 탐구도 신경 써야 되는데, 그렇죠? 보통 2학년 때가 탐구 안 신경 안 쓰잖아요, 잘. 이제 탐구 신경 써야 돼. 신경 쓰다 보니까 국어, 수학, 영어 다 떨어지기 시작해. 그럼 다시 또 이거 신경 써야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리 논술까지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돼요라고 하는데 모든 논술 선생님 다 알고 있긴 해요. 네, 왜냐하면 논술은 다 후순이잖아요. 그렇죠?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다들 말합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만 논술 문제 한 문제 정도만 풀어라. 그럼 일주일이면 뭐 많으면 적으면 7문제에서 많으면 10문제 정도 풀 수 있는데 딱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논술 문제 자체가 많이 푸는 거 아니잖아요. 시험 성향이. 그렇죠? 한 문제를 진득하게 오랫동안 좀 푸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주면 충분해요. 그리고 수리 논술 자체가 사실 수능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학 공부거든요. 그 제가 이번에 합격한 중앙대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사실 냉정히 말했을 때 수학을 좀 못했습니다. 실제 어머니도 저한테 막 우리 아이가 너무 못해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수업을 몇 번 듣더니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가지고 이번에 중앙대를 붙긴 했는데 그다음에 또 제가 여기서는 안 했는데 성북에서 그 고2를 대상으로 그냥 수련술 좀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작년 올해. 근데 그 친구 한 명이 어 이거 수학 공부를 하냐 안 하냐 막 엄마랑 엄청 싸우면서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수련술을 듣고 갑자기 모의고사가 1등급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다고 내년에 재수업 둔다 이제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수능 공부에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논술하고 수능 공부를 따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수학 공부를 좀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전에는 말했죠. 왜 수리논술을 시작해야 된가? 언급을 했고 그럼 왜 지금 해야 되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아까 중상위권은 미적 기하학통을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들 미적을 선택하고 아마 통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학교들이 기하학통 출제 비율이 40%가 넘어요. 대부분 학교들이. 심지어 올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세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배점 66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그러다 보니까 기하학통을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준비 안 하고 보통 6모까지 다 어떻게든 정시 생각을 해보고 안 되니까 7월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보통 6월까지는 기하학통의 기초를 다 다듬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7월부터 이제 우리 실전 문제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시작해서 기하학통을 확실히 잡고 7월부터 기하학통 신경 쓸 필요 없이 실전 문제 풀어나가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바뀌는 경향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화여대가 최근 3년 동안 5%만 나왔어요. 사실 이화여대는 미적 기하학통을 낸다라고 말은 하지만 기하학통을 거의 안 냈어요. 그런데 경향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작년에 갑자기 기하가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도 이때까지 물론 시험을 한 번만 보긴 했습니다. 벡터만 나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올해 2차 곡선은 공간이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건국대도 기하가 거의 안 나오다가 갑자기 기하가 딱 나왔습니다. 그러고 건국대가 확통 중에서도 경우의 수 구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확률 구하는 거나. 그런데 갑자기 확률 변수로 갑자기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때까지 나온 걸 바탕으로 이렇게 나오겠지라는 생각하면은 이제 경향성이 살짝 바뀌니까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는 28학년도 뭐 기한에 해당이 안 되지만 혹시나 진짜 만약에 재수가 된다고 하면은 확통을 그때 가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미리 공부한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긴 하죠.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제 수업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우리 수련서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이제 단계를 바탕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1번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 중에서. 그런데 어차피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개념 이해는 당연히 다 됩니다. 당연히 숙지도 되고요.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 당연히. 수능처럼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없어요. 대부분 10분 내지 15분까지 최소 10분, 15분, 많으면 30분까지도 할애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문제라 그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풀이 전략을 바탕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직면법 3가지랑 그다음에 접근법 4가지를 통해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돼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논술은 증명이 소문항 하나 정도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접증명, 수학직계납법, 역방향 접근법을 통해서 증명법 하거나 아니면 분류하거나 예를 들어 설명을 하거나 구조를 논술의 구조를 바탕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시각화, 즉 그림과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나갈 거예요. 대학별로 이렇게 특징적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증명법하고 구조접근법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있죠. 분류도 해야 되고 예시도 들어야 되고 그냥 논술 구조를 통해 가지고 앞에 소문항들 계속 이용해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풀이 전략이 각 학교별로 연습도 된다는 것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합격 수기 중에서 연세 스타일 문제를 탐구했다. 즉, 요 방법들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합격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수업은 주제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모의 논술을 보고 이제 해설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주제 강의는 지속적인 접근만 고민한 참여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항상 문제를 풀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제가 다시 해설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상위권 학생들은 자기가 문제 풀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어긋나는 예를 들면 좀 빠진 내용을 선생님 풀이랑 비교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선생님 풀이랑 내 풀이랑 좀 다른데 그걸 좀 고민해본다든지 아니면 좀 중위권 학생들, 중상위권 학생들, 상위권 말고 중상위권 학생들은 문제를 봤을 때 안 풀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문제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최소한 저는 고민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입 접근 방법이라도 좀 아이들을 떠올리라고 그렇게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면서 고민할 수 있었던 게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모의 논술을 보는데 당연히 주제 강의 연결된 실전 문제고요. 상위권 좀 도전적인 문제,
중상위권은 뭐 주제 강의할 때 풀었던 문제에서 심화되는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연습할 수 있게 하고요. 이때 대면 참작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거 합격 수기고요. 그다음에 해설 강의는 합격을 풀이 전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다함수만 나오기 때문에 다함수를 정리하는 거. 예를 들면 뭐 근각에서 관계를 최대한 이용해 봐라 라든지, 연세대는 아까 풀이 전략도 있지만 예시가 많이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 연습을 한다는 책이고요. 상위권은 현실적인 풀이도 주고요. 창의적인 풀이도 설명을 해주고, 중상위권 혹은 미적반은 현실적인 풀이만 줍니다. 이 친구들은 우선 실제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창의적인 풀이를 굳이 연습하기에는 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현실적인 풀이는 그냥 일일이 경우의 수 다 따집니다. 이 케이스에서 이거 하고 저 케이스는 저렇게 하고. 그런데 창의적인 풀이는 그러지 말고 그냥 전체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만 다 빠르게 빼보자, 이런 식으로 해줄 건데, 이건 실제 연세대에서 발표한 답안이고요. 얘는 이제 제가 애들한테 풀어줄 때 만들어준 답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창의적인 풀이를 던져주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또 합격 수기입니다. 학생 관리는 1대1 대면 참석, 강사 1대1 대면 참석이 진행되고, 그다음 키포인트 과제 복습을 하게 되고요. 복습 영상은 항상 제공됩니다. 그다음에 성적 문자는 매주 발송이 되고, 상담은 뭐 사소한 상담부터 그다음에 8월에 9월에 있는 원서 지원 상담까지 다 진행이 되고, 그다음 클리닉 시행이 됩니다. 이거는 올해 시행하기로 했어요. 대면 참석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논술 학원 중에서 서면으로만 진행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안 좋은 이유가 애들이 서면 참석을 받아가면은 가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거기에 계속 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참석을 하게 되면 억지로 옆에 앉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수동적인 학생도 참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좀 상위권 친구들은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맞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이렇게 진행되면 풀릴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서면으로 그냥 주기에는 설명이 너무 힘들어요. 글로 써서 하는 게. 그래서 옆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주면 학생들이 이제 확실히 이야기되는 거고, 그다음에 동기부여나 유대감.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안 믿죠. 절대 의지하지 않잖아요. 공부에 대해서. 그렇죠.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말을 잘 듣잖아요. 대면 참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항상 저랑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매주 10분씩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올해도 막 힘들다고 울면서 막 온 친구도 많았고요. 매주 이제 문자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 계속 해주고 유대감 쌓아가면서 이제 끝까지 공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첨삭 전문가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인원이 많아지면 사실상 물리적으로 이제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첨삭 선생님을 쓰게 되는데, 이거는 실력 있는 사람들로 확실히 하게 됩니다. 알바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면 첨삭은 항상 학생들이 대면 첨삭이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뭐 한국인의 특징이긴 한데 손 들고 막 질문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면 첨삭을 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 이해 못했던 부분도 정말 사소한 거, 남들은 다 이해하는데 나만 뭐 이해 못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거리낌 없이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쉽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 원서 지원 상담은 그때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서 이제 제가 일일이 다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학생하고 먼저 하고요. 왜냐면 학생 의견도 최대한 방영을 해줘야 됩니다. 부모님만 하게 되면 또 싸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부모님하고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클리닉은 원래는 시행을 안 했어요. 제가 최대한 특강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봤는데 갈수록 학생들이 확통이랑 기하를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기하랑 확률과 통계 수업을 할 때만 조금이라도 첨삭 선생님을 이용을 해가지고 클리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냥 어려운 문제 아니고 그냥 기초 문제만 계속 연습을 시킬 거예요. 이거는 제 상반기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뭐 커리큘럼이죠. 커리큘럼입니다. 우선 처음에는 수원수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에 있는 미분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기하 확통을 공부하고 마지막 6월에 적분을 공부할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수리 논술이 뭐 기하 확통의 비중이 40% 이상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미적이 어렵게 나오면은 적분이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요. 적분이 가장 어려워요. 왜냐면 이전에 했던 적분과 많이 다르거든요. 항상 고민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윈터스쿨을 하고 내신도 하다 보면 적분을 그때 배우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가 좀 더 어렵게 문제를 풀어 나갈 겁니다. 이게 적분을 제가 먼저 가르친다고 하면 학생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나 적분 아직 잘 안 됐는데. 왜냐면 내신하고도 안 맞물리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적분을 6월 달에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은 이 주제는 상황에 따라 변경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월은 7월에서 9월 하반기는 실전 문제 풀이를 하게 되고요. 10월은 프리파이널, 11월은 파이널 특강 해도 되는데 지금 이제 커리큘럼 굳이 안 내보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연세대가 모집 영화를 통해 가지고 날짜를 발표를 해야 11주를 하니 12주를 하니 13주를 하니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표는 이렇게 됩니다.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다 하게 되는데 금토일 오후 6시 반부터 10시까지 연고 서성한 중 물론 중경희식 건동을 준비한 친구들도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상반기는 사실 기초를 쌓아가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4등급인데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정말 수학적으로 좀 있으면 그 판단을 좀 제가 하는 편이긴 합니다. 실제로 아까 보셨다시피 4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그 수능처럼 빠르게 푸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4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논술 문제 잘 풀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거의 다 끝나갔네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학부모님한테 되고 하는 거고 학생들한테도 하는 얘기인데 끝까지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보죠. 저는 보통 평균 이해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모의고사를 매일 봐요. 매주 봅니다. 매주 보면은 점수가 계속 나와요. 보면 애들은 내 점수 항상 왜 이모냐 이꼴이 40점, 30점 막 이렇게 되거든요. 100점 만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라고. 우리는 들어가기만 되는 거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성균관대에 합격을 하게 되더라고요. 연세대 건축학과 예비 15번이긴 한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리고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학부모님들한테도 말하고 학생들한테도 그걸 좀 염두해서 끝까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이제 논술 설명인데 혹시나 이제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따로 나오셔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박형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